여러분, 혹시 영화 한 편 늦게 반납해서 연체료 폭탄 맞아본 적 있으세요? 1997년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리드 헤이스팅스란 남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 아폴로 13, DVD 한 장 늦게 반납했다고 연체료 $40,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이었죠. 그는 화가 났습니다. 고작 영화 한 편 늦게 봤는데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버리겠어. 그게 바로 넷플릭스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는 캘리포니아 스코치밸리에 작은 회사를 세웁니다. 매장도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DVD 주문하면 빨간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반납할 때도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끝.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딱 맞았어요. 왜냐?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비디오 가게 가려면 차 끌고 한참 가야 하는데 우편으로 집 앞까지 배달되니까 개꿀인 거죠. 게다가 넷플릭스는 연체료가 없었습니다. 월 정액 내면 DVD 무제한으로 빌려볼 수 있었고요. 빨간 봉투에 선명한 로고, 그게 넷플릭스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빨간 봉투 하면 넷플릭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N7 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우리말로 하면 넷플릭스 보고 갈래 정도. 한국의 라면 먹고 갈래랑 비슷한 뜻입니다. 뭐 그 속뜻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아무튼 넷플릭스는 이렇게 DVD 우편 대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였죠. 리드 헤이스팅스는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 비디오 대여 업계 최강자였던 블록버스터를 찾아갔습니다. 블록버스터는 그야말로 공룡이었어요. 전미 9,000개 매장, 연 매출 60억 달러, 압도적 1등이었죠.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 CEO 존 안티오코 앞에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사주세요. 당신들 온라인 사업부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 CEO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회의실에 나서는 헤이스팅스 뒤에서 블록버스터 임원들은 킥킥거렸습니다. 쟤네가 뭔데? DVD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셔 모델이야.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역사상 최악의 판단 실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여기까지가 넷플릭스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넷플릭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스트리밍,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미친 발상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영화를 본다고? 화질도 구릴 텐데 누가 봐? 하지만 넷플릭스는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엑스박스와 협력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습니다. 2002년, 출시 2년 만에 연간 스트리밍 영화 수가 연간 DVD 대여 건수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DVD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본다고? 개꿀. 그리고 2010년, 넷플릭스를 비웃던 블록버스터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9,000개 매장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지금은 오리건주 밴드에 딱 1개만 남아서 박물관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스트리밍은 DVD랑 다르게 재고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해외 진출이 쉬웠던 거죠. 2013년에는 또 한 번 업계를 뒤흔듭니다.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전 시즌을 한 번에 공개한 겁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 몰아보게 해줘. 빈지 워칭. 그러니까 몰아보기 문화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2017년 7월, 전 세계 가입 가구 1억 명 돌파. 2018년 1월,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 같은 해 5월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시가총액까지 뛰어넘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된 겁니다. 디즈니가 2013년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넷플릭스는 그보다 5년 늦게 시작해서 단숨에 따라잡은 거죠. 치는 기업이 전통의 거물을 꺾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9년간 기록한 수익률은 무려 4,912%, 2009년에 5.67달러였던 주가가 2020년 12월에는 534.45달러까지 올랐어요.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프라임타임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성공 뒤에는 냉혹한 기업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키퍼 테스트. 매니저들에게 묻습니다. 이 직원이 내일 퇴사한다고 하면 당신은 붙잡겠습니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즉시 해고하고 더 뛰어난 인재를 찾습니다. 평범함은 용납하지 않는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 무한휴가, 자율 출퇴근 같은 파격적 복지 뒤에 숨은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자유를 주는 대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른다. 잔인하지만 이게 통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로 무장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어떤 콘텐츠가 히트칠지 예측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위쳐,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공개 28일 만에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하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리밍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가 됐어요. 2020년 6월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돌파. 2020년 12월에는 전 세계 가입 가구 2억 명을 넘겼습니다. OTT 중 최초였어요. 미국에서만 9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전 세계 2억 2,3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케이블 TV는 점점 죽어갔어요. 이른바 코드 커팅 현상. 케이블선을 잘라버리고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MBC, ABC, CBS, 폭스 같은 지상파가 주도한 1차 물결, CNN, MTV, HBO, ESPN 같은 케이블이 주도한 2차 물결, 그리고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OTT 3차 물결.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쟁자들과 싸우기 위해 콘텐츠 제작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170억 달러를 제작비로 투자했고 2028년에는 투자 비용이 260억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발표했어요. 다른 미디어 그룹들과 달리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에는 흥미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체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죠. 2019년 12월 넷플릭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지역별 구독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구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아메리카는 5,460만 명에서 6,710만 명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일부는 1,970만 명에서 4,740만 명으로, 중남미는 1,540만 명에서 2,940만 명으로, 아시아 태평양은 47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전 세계가 넷플릭스에 빠진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있냐 없냐가 콘텐츠를 시청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흥행했죠. TV를 보지 않는 젊은 층에게도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2021년에는 게임 산업까지 진출합니다. 9월에 옥센프리 개발사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했고요. 11월에는 VFX 제작사 스캔9 VFX를 인수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핀란드 게임 개발사 넥스트 게임즈를 인수했고, 같은 달 모바일 게임 개발사 보스파이트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했어요. 넷플릭스는 더 이상 영화랑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한 거죠. 현재 넷플릭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70여 편이나 됩니다. 전략은 명확했어요. 당신의 모든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 안에 가두겠다. 이게 넷플릭스의 목표였습니다. 2022년 10월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가입자 수가 241만 명 증가했는데 그중 아시아 지역에서만 143만 명이 늘었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영우 효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국 드라마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머, 기묘한 이야기 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레이맨, 퍼플아트. 이 작품들이 3분기 큰 히트작으로 언급됐죠. 영국에서 넷플릭스 시청이 프라임 비디오보다 2.3배, 디즈니 플러스보다 2.7배나 많았고요. 미국에서는 프라임 비디오의 2.6배, 디즈니 플러스의 1.4배로 측정됐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022년 경쟁사들의 영업 손실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때 넷플릭스는 영업이익이 50억에서 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5대 영화사와 함께
미국 영화협회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넷플릭스의 위상이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현재 넷플릭스는 총 4,200만여 장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022년 4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22년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넷플릭스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가입자 70만 명을 잃었어요. 전체 가입자 수는 20만 명 감소.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주가는 하루 만에 35.1%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540억 달러. 우리 돈 약 67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넷플릭스 끝났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한테 밀린다. 계정 공유 때문에 실제 가입자는 더 적을 거야. 콘텐츠 제작비만 엄청 쓰는데 수익은 안 나오잖아. 온갖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200만 명의 가입자를 더 잃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리드 헤이스팅스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첫째, 계정 공유 단속.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계정 나눠 쓰는 게 개꿀이었잖아요. 형제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전 남친 계정 쓰는 사람도 있었고 넷플릭스는 이걸 묵인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기 돈 내고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잡기 시작한 겁니다. 무임승차하던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한 거죠. 무려 1억 명이 남의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둘째, 광고 요금제 도입. 월 5.99달러에 광고를 보여주는 저가형 플랜을 만들었어요. 돈 없으면 광고 봐. 대신 싸게 해줄게. 완전 케이블 TV 되는 중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연체료 없고 광고 없고 자유롭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넣은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이게 먹혔어요. 가격 부담 때문에 가입 안 하던 사람들이 광고 요금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에는 자체 광고 플랫폼 넷플릭스 에즈 스위트를 미국에서 출시했어요. 본격적으로 광고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광고로도 돈을 벌겠다는 거였죠. 셋째,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변화, 바로 라이브입니다. 2024년 1월 넷플릭스는 TKO 그룹과 10년 50억 달러 규모의 WWE 독점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에 50억 달러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2025년부터 로, 스맥다운, NXT 같은 WWE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겁니다. 로는 1993년 첫 방송 이후 31년 만에 미국 케이블을 완전히 떠나게 됐어요. 연간 순시청자 수만 1,750만 명.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어요. 2024년 5월에는 NFL과 3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크리스마스 경기 독점 중계권도 따냈습니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특히 크리스마스 경기는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이벤트예요. 2024년 12월에는 2027 피파 여자 월드컵, 2031 피파 여자 월드컵 미국 독점 중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더 이상 다시보기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보는 이벤트 플랫폼으로 진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UFC 경기, WWE 레슬링, NFL, 크리스마스 게임, 여자 월드컵 이런 걸 넷플릭스에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넷플릭스의 새로운 전략이었어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드라마 보다가 스포츠 보고, 스포츠 보다가 게임하고, 게임하다가 영화 보고 모든 걸 넷플릭스 안에서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2023년 1월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리드 헤이스팅스가 25년의 넷플릭스 생활을 끝으로 사임했어요.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그레그 피터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테드 서렌도스가 공동 CEO로 승진했습니다. 40달러 연체료에 빡쳐서 넷플릭스를 만들었던 그 남자가 물러난 거예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25년 만에 종료했어요. 빨간 봉투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던 그 서비스를 완전히 접은 거죠. 이제는 100% 스트리밍과 라이브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넷플릭스는
또 한 번 업계를 놀라게 합니다. 적자로 매각 대상이 된 워너브라더스 인수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워너브라더스요. 배트맨, 슈퍼맨, 해리포터 같은 엄청난 IP를 가진 그 회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컴캐스트를 제치고 인수를 발표했어요.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되면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사가 됩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뿐만 아니라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IP까지 손에 넣는 거니까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독과점 우려 때문이에요. 넷플릭스가 너무 커지면 시장 경쟁이 사라진다는 거죠. 과연 이 인수가 성사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야망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리드 헤이스팅스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흥미가 없다. 근데 지금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뀝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니까요.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는 변화. DVD 우편 대여로 시작해서 스트리밍으로 바꾸고 자체 제작 콘텐츠로 전환하고 게임 산업 진출하고 라이브 스포츠 중계하고 광고 모델 도입하고 계속 변화했어요. 블록버스터는 변화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변화해서 살아남았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계속 1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과 스타워즈로 무장했고 유튜브는 무료 콘텐츠로 시청 시간을 잠식하고 있어요. 틱톡은 젊은 세대의 시간을 독차지했고요. 애플 TV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까지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2022년 경쟁사들의 영업 손실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때 넷플릭스는 영업이익 50억에서 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2023년 할리우드 작가들과 배우들이 파업했을 때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인상했어요. 처우 개선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한 겁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죠. 구독료는 계속 오르는데 볼 게 없어. 광고 보라고 하고 계정 공유도 못하게 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넷플릭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가격을 올리고 광고를 넣으면서 단기적 수익을 챙길 건지 아니면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 성장을 노릴 건지. 블록버스터를 기억하세요. 한때는 절대 강자였지만 변화하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정확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해서 망한 겁니다. 블록버스터도 온라인 대여 서비스를 시도했어요. 근데 너무 늦었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죠. 넷플릭스가 제안했을 때 인수했어야 했는데 거절했고요. 결국 파산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읽어야 해요. 40달러의 분노로 시작해서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제국이 된 넷플릭스.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당신도 블록버스터가 된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계속 변화했어요.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남의 콘텐츠에서 자체 제작으로, VOD에서 라이브로, 구독 모델에서 광고 모델 추가로, 엔터테인먼트에서 게임과 스포츠까지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다음 10년 넷플릭스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이 그들을 무너뜨릴까요?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리드 헤이스팅스가 탄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에 빡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사람이요. 그 사람이 10년 뒤에 넷플릭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이 10년 뒤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기술도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도 바뀌죠. 넷플릭스처럼 변화에 앞서가야 살아남습니다. 40달러 연체료에 빡친 남자가 500조 원 기업을 만든 이야기.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